안녕하세요. 듣다 보면 빠져드는 은근히 야릇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 여기는 바로 행즈리아담입니다. 오늘도 시간 여행 떠날 준비 되셨죠? 구독과 좋아요는 행즈리아담의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예로부터 고요한 산자락 아래 소문조차 한 발 늦게 도착하는 외진 마을이 하나 있었으니 그 이름은 옥촌이라 하였사옵니다. 옥촌은 물이 맑고 공기 좋기로는 으뜸이었지만 해가 산을 넘어가면 기이한 기척들이 서성인다고도 전해지는 곳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의 생업에 충실하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으나 단 한 곳 모두가 가까이 가기를 꺼려하는 폐가가 있었으니 옛 대갓집이었던 월담댁이라 하옵니다. 월담댁은 한때 고을 최고의 권세를 누리던 정승의 종가였지만 어찌된 연유인지 멀쩡하던 집안이 하룻밤 사이에 풍비박산이 났다 하더이다. 재물은 사라지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으며 집터에는 으스스한 기운만이 감돌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 모든 불운의 원인을 한 가지 소문으로 돌렸사옵니다. 그마님의 저고리 때문이다. 사내 아이들이 집 안담벼락에 돌을 던지면 밤마다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초가 처마에 걸터 앉아 울고 있다는 으스스한 풍문까지 돌았으니 그 집에 대한 공포는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 그런 폐가에 겁도 없이 들어간 이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석돌이. 나이 27, 우직하고 듬직한 몸을 지녔으나 마음은 해맑고 순박한 총각이었지요. 부모님은 일찍이 여의고 혼자 품팔이로 살아가는 짐꾼이었는데 어느 해 장마가 걷잡을 수 없이 길어져 마을 앞다리가 떠내려가고 말았사옵니다. 피해 복구 일손이 모자라자 사또가 명을 내렸지요. 월담댁 폐가를 정리하여 일꾼들 숙소로 쓰도록 하라. 남들 모두 기겁하며 싫다고 고개를 내저었지만 석돌이는 호기롭게 폐가로 향했습니다. 첫날은 낫을 들고 들어가 집터 전체를 뒤덮은 잡초를 걷어냈고 이튿날은 빗자루로 묵은 낙엽과 흙먼지를 쓸어냈습니다. 셋째 날은 대청마루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기둥을 닦아내며 밤늦도록 일을 하였지요. 그리고 그날 밤 석돌이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일이 일어났사옵니다. 그것은 바로 대청 끝에 놓인 낡은 장롱 안에서 나온 것이었지요. 말라붙은 거미줄과 쥐똥이 수북했지만 삐걱거리는 문을 열자 그 안에는 곱게 접힌 채 한 벌의 저고리가 놓여 있었더이다. 세월의 흔적은 고사하고 방금 막 다듬이질을 마친 듯 빳빳한 하얀 무명. 소매자락에는 은실로 섬세하게 수가 놓여 있었고 코끝을 간지리는 향기는 맑은 꽃향기 같기도 쾌쾌한 곰팡내 같기도 한 묘한 냄새였지요. 아이고, 이거 입어도 되남. 마루에서 시원한 바람을 쐬며 저고리를 말리던 석돌이는 그만 장난기 반 호기심 반으로 그 옷을 입고 말았사옵니다. 그의 듬직한 어깨 위로 저고리는 다소 헐렁하게 걸쳐졌으나 옷감의 부드러운 감촉은 흡사 제 몸의 살갗처럼 느껴졌지요. 그리고 그 순간 스르르륵 문풍지조차 없는 휑한 마루에서 바람 소리도 아닌 누군가의 젖은 숨소리 같은 기척이 들려왔사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속삭이는 듯 울먹이는 듯 기이하고 서늘했습니다. 왜 나를 불렀나요? 누구요? 거기 누구요? 소스라치게 놀란 석돌이는 저고리를 벗으려 했으나 이상하게도 옷이 살에 착 달라붙은 듯 떨어지질 않았사옵니다. 그 순간 문 바깥의 달빛 아래 누군가가 무릎을 꿇은 채 앉아 있었으니 젖은 머릿결, 눈을 내리깔고 있는 여인의 어깨 위로 바람결 같은 서늘한 한기가 감돌았습니다. 그 옷 당신께 어울려요. 그녀가 하얗고 서늘하게 피어나는 안개처럼 웃었사옵니다. 그 웃음은 세상의 모든 슬픔을 담은 듯이 아련하고 동시에 모든 것을 잊은 듯이 공허했습니다.
석돌이는 자신도 모르게 그 웃음에 마음을 빼앗겼지요. 저고리에 스며든 인연. 그날 밤 석돌이는 저고리를 입은 채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대청 끝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앞의 여인은 실존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헛개비인지 분간조차 되지 않았지요. 그녀는 조용히 다가와 말없이 석돌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자신의 손을 그의 가슴팍 위에 얹었습니다. 심장이 아직 살아있네요. 그 말과 함께 여인의 눈동자엔 오래된 눈물 자국 같은 윤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을 따라 살같이 저릿하게 쓸리고 피부 위로 바람 같은 것이 스치며 기이한 감각이 스며들기 시작했지요. 그 저고리, 내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그 밤의 것이에요. 그 밤 석돌은 처음으로 여인의 품을 느꼈습니다. 아니, 여인의 품이라기보다는 기억 속의 품, 살결의 온도는 있었지만 질감도 무게도 없는 꿈결 같은 접촉이었지요. 그렇게 석돌은 그녀와 첫날 밤을 보냈사옵니다. 허나 다음 날 눈을 떠보니 몸은 여전히 마루 위였고 주변엔 아무도 없었으며 단지 자신의 살갗에 하얀 저고리, 자국만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석돌은 폐가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장정들이 들어와 짐을 날라주겠다 해도 그는 괜찮다며 사양했지요. 밥이며 물이며 동네 아주머니들이 문 앞에 놔주고 갔지만 그는 거의 마루에서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밤마다 그 여인이 찾아왔기 때문이었지요. 그녀는 웃고 그녀는 노래하고 때로는 그를 꼭 안아주었으며 석돌의 마음에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당신은 내 마지막이에요. 부탁이에요. 떠나지 말아주세요. 당신은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녀의 간절한 말들에 석돌의 마음은 점점 깊은 뿌리를 내리듯 그 여인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석돌이에게서 기이한 변화를 감지했사옵니다. 폐가 근처에선 밤마다 은은한 노랫소리가 흘렀고 햇볕이 쨍한 낮에도 그 집 앞마루엔 항상 젖은 발자국이 남았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석돌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엔 꾸벅꾸벅 고개를 숙이던 순한 청년이었건만 이제는 마을 아낙네들마저 그의 눈빛을 피해 고개를 돌릴 정도로 묘하게 깊고 선명한 눈매로 바뀌었사옵니다. 이봐요, 석돌이. 저고리, 당신 몸에 딱 붙었네요. 도무지 못 벗는 거요? 그렇게 말한 이는 동네 약장수 춘보 영감이었사옵니다. 약재를 캐러 폐가 근처에 들렀다. 우연히 석돌을 보게 되었고 그의 등 뒤로 흘러내리는 저고리 자락을 보았지요. 그 저고리는 기묘하게도 몸과 붙은 듯 아니 마치 살가죽처럼 피부 위에 녹아있는 모습이었다 하옵니다. 석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묵묵히 눈을 감고 햇살을 가르며 손끝으로 허공을 더듬었지요. 그리고 그 순간 춘보 영감은 보았사옵니다. 석돌의 등 뒤로 누군가의 희미한 손길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의 허리를 감싸는 장면을. 허나 그것은 보일 듯 말 듯한 물결, 사람의 형체라기보다는 기억의 그림자 같았사옵니다. 그날 밤 석돌은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누구요? 대체 무엇이기에 내 마음을 이리도 사로잡는 거요? 여인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엔 살아있지 않은 자의 체념이 있었지요. 나는 월담댁의 맏며느리였어요. 이름은 유화라 했지요. 시집 온 지 열흘 만에 남편은 과거 시험을 핑계로 한양으로 떠났고 그 후로는 서찰 한 통조차 오지 않았어요. 나는 홀로 남겨졌고 그 후엔 저 혼자였죠. 그리고 그날 밤 그 저고리를 입고 나는 우물가에 내 몸을 던졌어요. 그 말과 함께 여인은 저고리 자락을 펼쳤고 겉으론 하얀 무명인데 안감에는
검붉은 물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이 옷은 나를 마지막으로 감싸준 것이에요. 내 원념도, 내 기억도 전부 이 옷 속에 남았어요. 그녀의 눈가엔 이슬 같은 눈물이 맺혔고 석돌은 그 순간 어쩌면 자신이 그녀를 품은 첫 번째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묘한 운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등 뒤로 차가운 물기와 한기가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지요. 저고리는 이제 단지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살, 그녀의 온기, 그리고 그녀가 붙잡고 싶은 마지막 인연이었지요. 그날 밤도 여인은 찾아왔습니다. 하얀 저고리 자락은 빛도 없고 그림자도 없는 곳에서 스르르 흐르듯 바람결처럼 스며들었지요. 그녀는 오늘따라 말없이 그저 석돌이의 옆에 앉아 등에 얼굴을 기대었습니다. 왜 오늘은 아무 말이 없어? 오늘은 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요. 이 저고리의 마지막 밤을요. 유화는 17곳 같은 나이에 시집왔지만 남편의 부재 속에서 시어머니와 시숙, 마름, 하인들만이 있는 집에서 화병 같은 존재로 안채에 갇혀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청 너머로 들려온 시숙의 목소리. 전현, 얼굴값은 하지 않냐? 혼자 묶어두기 아깝다. 저고리 벗기면 울까 웃을까? 그리고 그날 밤 유화는 혼자였지요. 사람들은 모두 술자리에 취했고 안채는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저고리를 벗어 빨래통에 담갔다가 다시 입었는데 그때였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고 술 냄새와 함께 들이닥친 그림자 셋. 맏며느리 시숙이 그댈 위해 직접 오셨다지 않소? 그녀는 도망치려 했으나 안방의 문고리는 잠기지 않았고 손에 쥔 부엌칼은 너무 가벼웠으며 그날 밤의 비는 너무 굵고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그 하얀 저고리 그대로 우물가로 나가 몸을 던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녀의 저고리는 사람의 몸을 기억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지요. 석돌은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저고리를 껴안았습니다. 그녀의 온기 없이 단지 옷만 남은 자락을 꼭 끌어안고 터질 듯한 가슴으로 말했지요. 그럼 나는 당신을 품은 첫 사내란 말이오. 여인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가슴팍에 손을 얹어 살며시 속삭였지요. 당신을 품으면 내가 살 수 있을까요? 내 몸이 되면 다시 이 세상에서 당신 곁에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저고리는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스르르르 그의 몸을 휘감고 숨결을 따라 들썩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소매자락이 가슴을 감고 깃이 목덜미를 핥듯 흐르며 허리춤 아래로 매듭지듯 감기더니 그녀는 그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지요. 입맞춤이 아닌 입김처럼 숨결처럼 그의 몸으로 스며들었사옵니다. 두 개의 심장, 하나의 몸. 그날 이후 석돌의 육신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지요. 먼저 그의 눈빛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사람을 꿰뚫는 듯 그 속에 오래된 슬픔이 깃든 눈. 그리고 피부는 점점 희어졌으며 손끝은 예전보다 가늘고 섬세해졌고 목소리는 묘하게 낮고 이상하게도 여자의 목소리처럼 은은한 여운이 생기기 시작했사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놈 사람 맞아? 밤마다 여인이 드나든다더니 그게 그놈 몸 안에 든 거 아니냐? 그러던 어느 날 폐가 뒤편에서 아이 하나가 실수로 무너진 담장 아래 깔려 죽을 뻔한 일이 있었는데 석돌이 그 아이를 발견하고 팔 하나로 돌무더기를 걷어내어 아이를 꺼냈사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몸이 가볍네요. 예전보다 사람 살리는 게 쉬워졌어요. 그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과 그 장면을 본 아이의 어머니는 하염없이 울었지요. 석돌의 몸은 여인의 영혼과 합쳐지며 점점 초자연적인 힘을 얻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여인이 다시 석돌의 앞에 앉았습니다. 당신 몸에 내가 반쯤 들어왔어요. 더 깊이 스며들면 당신은 나고 나는 당신이 돼요. 그런데 당신이 날 완전히 받아들이면 당신은 이 세상에 남고 나는 이 세상에 살 수 있어요. 하지만 한 사람은 사라져야 해요.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석돌의 손을 잡고 그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지요. 그리고는 그 손을 가슴 위에 올려 자신의 심장 소리처럼 그의 심장을 듣게 하였사옵니다. 똑똑 심장 뛰는 소리.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안에서 두 개의 맥박이 서로 엇갈리듯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맥박과 그녀의 존재가 이제는 하나의 육신 안에서 서로 살아있기 위해 싸우고 있었던 것이옵니다. 석돌은 그 밤, 긴 밤을 새워 고민했습니다. 그녀를 지키고 싶은 마음, 자신을 지우는 두려움, 그리고 그 모든 걸 감싸는 슬픔. 그는 말했지요. 당신이 날 품은 것이 아니라 이젠 내가 당신을 품는 거야. 그리곤 저고리를 벗으려 했지만 이미 그것은 벗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었사옵니다. 그의 살갗 아래로 그녀가 숨쉬고 있었지요. 그날 밤 석돌은 처음으로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대청 끝 마루 위 은은한 달빛 아래서 그는 조용히 저고리를 어루만졌지요. 이제 그것은 옷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두 번째 살결처럼 온몸에 스며 있었사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고 바람이 살결을 훑는 그 순간 그녀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왜 불을 끄셨나요? 불빛 아래선 당신이 흐려지니까요.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엔 슬픔도 기쁨도 그리고 체념도 함께 섞여 있었지요. 이제 곧 당신과 나 둘 중 하나는 사라져요. 내가 완전히 들어오면 당신의 기억은 사라지고 내 육신만 남게 되죠. 석돌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잠시 그의 눈동자를 들여다보더니 그 품에 안겨 속삭였지요. 무서워요. 당신이 없어지는 게요. 이별 그리고 새로운 시작. 며칠 후 석돌은 호련히 폐가에서 나왔습니다. 하얀 저고리는 여전히 그 몸에 감겨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도 그 옷에 대해 묻지 않았지요. 마을 어귀로 동구 밖으로 그는 조용히 걸어갔고 사람들은 그가 산 위, 옛 우물터로 향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우물은 바로 그녀가 몸을 던졌던 곳이었지요. 그 밤 석돌은 우물가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내 그 안에 저고리를 정갈하게 접어넣고 서서히 우물 속으로 내렸지요. 그 순간 바람이 멎고 달빛이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물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의 살이 아니에요. 이제 내 기억은 당신 가슴에 있으니 나는 다시 잊혀져도 괜찮아요. 다만 당신이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에 내 향기가 조금이라도 머물 수 있다면. 그녀의 말은 여기서 멎었고 석돌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지요.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가슴 안에서 한 여인의 맥박이 점차 잦아들고 있었던 것이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폐가의 마루 위에는 석돌이 누워 있었사옵니다. 그의 가슴은 천천히 오르내렸고 손은 단정히 모아 무릎 위에 얹혀 있었으며 그 곁에는 하얀 저고리 하나가 가지런히 접힌 채 남아 있었지요. 아주 평범한 옷처럼 보였지만 햇살에 비칠 때마다 그 소매자락 끝엔 물에 젖은 듯한 무늬가 은은히 번져 있었사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흐르고 사람들은 그 일을 전설처럼 이야기합니다. 그 저고리? 사람이 살던 저고리였지. 그 여인은 사랑을 입은 채 떠났고 그 사내는 사랑을 벗겨내고 남았지. 그리고 누군가는 조용히 속삭이기도 했지요. 그 옷은 사람을 품은 옷이었어. 살을 기억하고 순결을 안아주던 저고리였지. 어쩌면 그건 살아남은 자의 외로움까지 함께 덮어주던 옷이었는지도 몰라.
그 후 석돌은 더는 마을에서 머물지 않았사옵니다. 그는 떠돌이 짐꾼이 되었고 다시 저고리를 걸치진 않았으나 사람들은 그를 기억했지요. 그 사내는요, 안아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눈엔 한 여인을 품고 떠나온 사람이 있었지요. 그리고 몇 해가 흐른 후 마을의 한 과부댁 마루에서 늦은 밤 한 노인이 말했답니다. 어쩐지 그 마루 젖은 발자국이 남아있더라고요. 마치 누가 다녀간 듯 말 한마디 없이 앉아있다 간 것처럼 그 아씨 다시 돌아왔나 봐요. 사람들은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그 저고리는 사람이 살았던 옷이었고 살아남은 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던 한 자락의 기억이었다고요. 그리고 또 누군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이렇게 중얼거린다 합니다. 그 옷, 누군가 다시 입는 날엔 그녀도 다시 살아나겠지. 사랑을 입은 자리에 사랑은 때로 살결보다 더 깊이 스며들기도 합니다. 입었던 옷을 벗어도 그 품 안에 남겨진 향은 쉽게 떠나지 않듯이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품었을 때 그 마음은 언젠가 또 다른 생으로 피어나 누군가의 가슴을 따뜻하게 덮어주곤 합니다. 이 이야기 속의 여인 유화는 육신을 잃었으나 석돌이라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내를 만나 비로소 자신의 슬픔과 한을 이해받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석돌은 그녀의 한과 기억을 자신의 몸에 새기며 그녀의 존재를 지우는 고통을 감내하는 대신 그녀의 기억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저고리를 벗어냈지만 그 옷에 얽힌 사랑과 슬픔은 그의 마음 속에 영원히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했던 자리, 누군가에게 사랑받았던 기억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 안에 남아 우리를 완성시키지요. 비록 눈앞의 사랑이 떠나가거나 혹은 이별의 아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남긴 따스한 기억은 우리를 더 깊고 넓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사랑을 입은 자리에선 늘 조심스레 가슴을 내려놓으시길요. 그 자리에 아직도 누군가의 마음이 머물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 마음을 보듬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라져간 모든 사랑에 바치는 가장 아름다운 예의일 것입니다. 석돌의 가슴에 남아있던 유화의 맥박처럼 사랑은 언제나 우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찾아 숨쉬고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야담은 들을수록 빠져드는 맛이 있죠. 앞으로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